시골 의사 박경철이 병원 풍경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삶의 이야기. 그는 의사로서, 아니 의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지켜봐야만 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인생이 저마다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나 자신의 몫이 될 수도 있다고 믿기에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시골의사 박경철의 가슴 따뜻한 세상 이야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저는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골 의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의사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혹은 환자로서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하게 에세이집으로 엮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집이 시작점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소중한 시간을 제가 할애받고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일단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투쟁하고 있는 이 환자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떤 그 생명의 단계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철학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동양 철학자들은 아이가 세상에 날 때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첫 숨을 쉴 때를 이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보시나 봅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좀 더 복잡하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제2세포기를 거쳐서 4세포기를 거친 다음 8세포기에 들었으면 이제 생명이다. 이런 과학적 견해를 내놓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엄마와 아빠의 몸이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가 생명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신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과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혹은 다양한 어떤 민속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맺히는 현상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애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는데 그것은 한 남자로서 여자를 볼 때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혹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처음에 생명처럼 맺혔을 때는 어떤 존재였을까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뱃속에 애를 제가 가지면 뒷감당을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부모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졌고 나의 분신이긴 하지만 일단 사람과 사람으로 보면 자식과 부모도 남이지요.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고 내 몸에서 엄마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나가 아닌 타인인데 놀랍게도 이 생명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10달간의 기간 동안에는 남이 아닌 나이지요. 이 10달간은 내가 잘못되면 아이도 잘못되고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이나 몸의 상태나 그 모든 것을 아이는 하나로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맺혀있는 10달간의 생명은 타인이지만 그것이 곧 나인 존재,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아프다고 엄마가 아프지는 않죠. 마음이 아플 뿐이지. 과거에는 엄마의 몸과 아이의 몸은 하나였고 태어나면서 다시 타인이 되는 존재, 나이면서 타인이고 타이면서 나인인 존재, 이런 어떤 모성과 아이, 즉 생명, 새로 내가 만드는 생명,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엄마와 아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그 관계도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으면 저는 그 현상이 너무 신비롭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 가졌던 어떤 신비감과 일치감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미치는 헌신적인 사랑의 원인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 의사가 처음이 되었을 때 초임 의사 시절에는 저희들이 인턴을 이제 시작하면 각 과를 한 달씩 순회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장 끔찍했던 파트가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를 가면 다른 과는 대부분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앉아서 쉬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산부인과는 밤에가 바쁩니다. 어떨 때는 왜 여자들은 밤에 애를 꼭 낳아야만 하나? 왜 이렇게 이 억울한 인턴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가? 한 달 내내 하루에 30명, 40명의 아이를 받아내면서 나중에는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배부른 산모가 지나가면 저 산모도 좀 있으면 몇 시간 이내에 또 나를 괴롭히러 산실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타자, 즉 다른 사람과 실제 나라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존재이겠지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엄마와 아이의 관계라는 것은 참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별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 달간의 산부인과를 순회한 이후로는 산부인과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고 제가 인턴으로서 17명의 아이를 제가 출산을 받아본 경험 이외에는 그 이후로는 출산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이제 레지던트를 시작하고 외과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외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정도의 연배가 되었을 때 하루는 당직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돼서 신생아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외과 의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되게 끔찍한 경우입니다. 갓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생아실에서는 소아과 의사를 찾지 외과 의사를 찾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보았더니만 눈앞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보았지만 제가 실제로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가슴 명치에서부터 이 밑에 골반까지 배에 피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뱃속에 있는 간이나 위나 대장, 소장 이런 장기들이 전부 배에서 밖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덮어주는 배의 복벽이나 피부가 없는 상태로 밖으로 나와 있지요. 이런 상태로 만약에 하루만 지나면 뱃속에 장에 있는 모든 수분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령 유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 불가능하죠. 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복벽결손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보았지만 실제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아이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은 갓 태어난 아이가 입을 오물거리고 손에서 쥐는 현상은 똑같이 쥐고 있고 신생아실 소간호사가 빨대를 통해서 입에 물을 물려주면 그거를 빨아들이고 아이의 목을 통해서 흘러간 물이 장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이 밖에서 보였습니다. 생명 현상에 따라서 밖에 나와 있던 심장은 밖에서 새처럼 가늘게 뛰고 있고 장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 아이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지요. 대개 이럴 때 의사들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제일 먼저 보호자 불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겠지만 생명을 건진다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오히려 그것이 너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불가능성에 대해서 보호자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불러서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선생님 하실 수 있는 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저희들도 비록 처음으로 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넘기는 물이 목으로 흘러내리는 게 밖에서 보이고 무언가 손에 쥐어주면 지고 있는 이 아이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24시간 후에 덮어버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치료 경험이 없었는데 외국 저널에서 치료 방법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배에다가 이 고어텍스라는 이 주머니 천을 가지고 없는 배 부분을 이렇게 크게 타원형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배에 덮고 남아있는 양쪽 옆구리에다 그거를 꿰매가지고 그것이 이제 배의 피부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또 그 천 바깥쪽에는 바셀린을 발라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해서 일단 배를 감싸주는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았지요. 외국의 사례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1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한 97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치료는 시작이 되었고 보호자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출산을 한 아이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슬리퍼를 신고 아직 퉁퉁 부은 몸으로 신생아실 앞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신생아실 앞에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신다고 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엄마는 지금 환자시니까 가서 누워 계시라고 누차 당부를 했지만 엄마가 내가 낳은 생명이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서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 아이를 두고 내가 혼자서 침대에 몸을 눕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엄마가 그 젊은 엄마가 신생아실 문 앞에서 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지금 방청객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 의자에서 24시간을 거기에서 앉아서 자고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을 계속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게 불가능했죠. 그때 신생아실 문 앞을 오가는 의사들의 마음은 그때마다 그 애기 엄마를 보는 순간 정말 커다란 납덩어리가 어깨에 하나씩 더 얹혀지는 느낌이었고 저렇게 간절하게 생명을 바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인 저희들도 사람인 이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아이가 무려 3주를 생존을 했고 아이가 3주를 생존하는 동안 전날 출산했던 엄마가 21일간 신생아실 문 앞에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자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모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의학적으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장은 점점 수분이 말라서 움직임이 떨어지고 아이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손에 무엇을 쥐어줘도 지지도 않고 그 와중에 애들이 하는 배는 미소도 짓던 모습들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이 한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지만 엄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겠지요. 보다 못한 저희들이 특별 허락을 해서 격리실에 엄마가 소독 가운을 입고 출입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2주째 되는 날부터는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안에 통 속에 손을 집어넣고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병원에서 그 아이한테 갈 때마다 그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고 어쨌거나 그 3주간 버티는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는 예전에 배 속에서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배 속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타인의 몸이지만 그 아이는 행복하게도 자신의 몸은 아주 희박한 확률이 있는 그런 병에 걸려있지만 여전히 엄마 배 속에서 밖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21일째 밤에 결국 아이가 가냘픈 숨을 멈췄고 배 밖에서 그렇게 뛰던 심장도 서서히 찾아들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나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병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바라던 기적들은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나와 타인이라는 관계는 참 특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의사로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고 그 엄마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이가 죽고 신생아 실로 내려가 버린 그 다음날 저희들은 또 다시 웃고 떠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환자를 만나고 그날 저녁에 회식하면 또 예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금방 잊어버리면서 일상 속에서 웃고 농담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때 엄마는 그 아이를 묻었을 거고 그때 엄마는 그것이 진행형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도 잊어버렸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은 그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언제 있었나라고 머릿속에서 지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사무실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저에게 쓴 편지였고 편지의 내용은 지난 3주간 내 뱃속을 떠났던 아이가 다시 내 품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있게 허락해 주신 의료진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3주간의 기간을 연장하게 해준 하느님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내 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생명이 떠났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단 한 번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나 그 외에 자기가 사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혼자 외롭게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비록 내가 믿는 신념에는 어긋나지만 내가 나중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낳았던 그 내 몸이 내 아이가 그 먼 길을 혼자서 떠나는 것은 내가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도 같이 떠나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보는 순간의 느낌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이의 어머니 원무과에 연락을 해서 빨리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래서 연락을 취하니까 이미 그 전날 아이 엄마가 목을 맸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 아이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또 소중함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현재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면 결국 내가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소중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성적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었나. 그때 이후로 제게 궁금하게 숙제처럼 던져졌던 것이 바로 엄마와 아이는 어떤 존재였나. 그것이 그 이후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머릿속에 담게 만드는 초임 의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남자와 여자, 연인, 이런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도 결국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에 앞서서 남자와 여자, 그 연인 간의 사랑이 존재해야만 부모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얄팍하고 좀 속되게 보이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윗길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개 요즘은 젊은 많은 사람들이 좀 20대 혹은 그보다 더 젊은 심지어 10대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실제 이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실제 일선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느끼는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일들도 있지만 요즘은 감히 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과 트레이닝을 마치고 전문의를 이제 과정을 끝내고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그 트럭 한 대가 맞은편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그 승용차에는
20대 중반에 후반에 여자분이 혼자 운전을 하고 계셨고 그 덮친 트럭 운전수는 잠시 졸아서 한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자분은 그 당시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시고 여성지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성취를 하면서 소위 말해 커리어 우먼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참 전도양양한 아주 분이었고 외모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인상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분인데 이분이 응급실에 처음 실려왔을 때는 이 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뭉개진 상태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가벼운 뇌출혈과 복부에 장기 출혈이 좀 있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쪽부터 전부 짓눌려서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대해서 실려왔다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의사들이 내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숨을 쉬게 하고 두 번째는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뇌에서 나는 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았고 복부는 피의 양으로 보아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렸고 다리가 지디겨져서 흘러내리는 피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환자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상황이나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27, 8세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의 다리를 임의로 절단하면 회복된 환자가 내 다리를 임의로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내가 다리를 절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내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원망을 평생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만 지체되면 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호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응급실에 있던 근무자들이 연대 성명을 해서 연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수술 서약서 뒷면에 외과과장 박경철, 그다음에 외과 전공의 이름 누구누구 다섯 쭉 적고 간호사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거기에 가담했던 의료진 10여 명이 수술 동의서를 대신 작성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였죠. 어쨌거나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마취가 이루어지고 수술 준비가 끝나서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보호자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는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절개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의 다리 하나가 절단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불과 15분의 시간에 이분은 자신의 한쪽 다리가 없어지는 입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환자분은 왼쪽 다리가 사라졌고 그리고 생명은 구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수술방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보호자가 와 계셨고 다행스럽게도 보호자들은 저희들의 수술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를 겁니다. 전도유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한 사람의 어떤 젊은 여자분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머리는 붕대를 감고 배는 20cm 절개가 되어서 장이 잘려져 있고 한쪽 다리는 사라진 상황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해한 트럭을 운전하신 분에 대한 정오와 같은 감정들이 정말 그 환자분 주변을 맴돌았지요. 유령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사지육신을 몇십 년 동안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도 팔과 다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팔과 다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내가 팔과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내 머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잘리거나 팔을 다쳐서 팔이 잘리면 분명히 그 다리나 그 팔은 없는데도 그 다쳤던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이런 유령현상에 거의 2달 정도 시달렸습니다. 밤만 되면 잠만 들면 다리가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통증에 잠을 깨는 거지요.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령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내 다리가 없어졌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자기 마음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 유령현상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왼쪽을 만졌을 때 다리가 없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침대에서 정말 100번, 200번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왼쪽 다리가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왼쪽 다리로 내려서다가 넘어집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 약혼자 되시는 분이 처음에 병실 앞에 나타났고 수술실 앞에서도 두 손 모으고 있던 그 남자분이 약혼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이 약혼자 되시는 분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수술 경과나 환자 경과에 대해서도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어떻게 생명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의 어떤 통속적이고 얄팍한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연 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끝까지 결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통속적인 관심들을 가지게 됐지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 그렇게 매일 병실 앞을 지키던 남자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퇴원을 하면서 바지를 입고 퇴원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제 진료실에 들렀는데, 이제 아직까지 목발이 익숙치 않으니까 목발을 들고 바지를 입고 제 방에 왔을 때 한쪽 다리가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고, 2번째, 약혼자는 어떻게 되셨나요? 라는 말이 목구멍에 이만큼 올라오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짐작대로였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의 삶과 미래,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린 거지요. 그렇게 퇴원하시고 한 2번 정도 병원에 들린 다음에는 이제 목발 짚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리가 없어졌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유령현상에 시달리지도 않고 아주 이제 보통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외래에도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활에만 신경을 써야 되고 외과 의사를 찾을 일은 없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외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외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수술 자리가 잘못되었나, 혹은 무슨 합병증이 생겼나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타난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고 미래의 희망은 조금도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두운 표정으로 떠나갔던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뒤에 마치 우리 후광 같은 어떤 빛이 비치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쪽 다리가 없이 목발을 짚은 상태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신 겁니다. 혹시 한쪽 다리가 없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으신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난관이나 고난을 또 내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극복했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지요. 그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들에게 아름다운 다리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리 2개가 있는 당신들은 나를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나는 그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했고 스스로 일어섰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고 놀라운 모습이었고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잠깐 의자에 앉으시게 한 다음에 어떻게 찾아오셨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뒤에서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중환자실을 지켰던 그분의 약혼자였습니다. 이분의 손에 한 달 후에 2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이 들려 있었고 저한테 그 청첩장을 전하러 진료실을 들린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중간에 사라졌던 이유는 외국에 이미 회사에서 파견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어쨌거나 생명이 구해서 일반 병실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다녀온 거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 여자분의 옆에 서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한쪽 어깨를 내밀었던 거지요. 그 다음 달 2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눈부시 하얗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별장을 끼고 결혼을 했을 때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들, 남자 여자 만나서 3일만 지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5일만 지나면 헤어지자 그러는 요즘 무섭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그분들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내 아내가 한쪽 다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과연 저런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도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저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저분들을 대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이런 소중한 사랑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대상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라는 대상이 있지요. 연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상대가 또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보다 더 윗길은 대상이 없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동에 가면 성소병원이라는 작은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긴 한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했던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응급실에서 한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역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내부 장기에 후복막이라 그래서 콩팥 뒤쪽으로 출혈을 일으켜서 혈압이 60이나 70 정도 수준, 정상의 절반이죠. 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현재 이 출혈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환자분은 이력이 아주 대단히 깊은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안동에서 작은 개척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동생이신데 안동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형제들이십니다. 이 두 분 형제가 목사님은 교회를 하시지만 이 여자분은 혼자 살면서 안동만 해도 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에 대해서 의무와 희생,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일부 정말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낳은 부모 혹은 내 혈육을 정말 내팽개친 분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을 혼자서 돌보면서
그분들과 결혼했다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그분들을 돌보는 삶을 살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티코라는 작은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다니시면서 동네 곳곳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어떤 단체도 만들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고 정말 혼자 그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던 분인데 제 기억에 나이가 그때 제가 듣기로 한 40세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 방문하기 위해서 시골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아래쪽으로 차가 굴렀고 작은 차 안에서 다쳐서 후복막 출혈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후복막 출혈은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이나 뭐 폐나 심장이나 뼈를 다치면 그 자리를 수술을 하면 되지만 그쪽에는 손이 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절로 멈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출혈하는 양의 피만큼 밖에서 수혈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무려 64파인트의 피를 3일간 수혈을 받았습니다. 64파인트라면 내 몸에 있는 전체 피가 2번이 빠지고 다시 채워지는 양입니다. 그렇게 계속 피가 외부에서는 수혈이 되고 자기 몸에서는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사람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피는 하나도 남게 되지 않고 남의 피로만 채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혈소판이나 그 외에 기타 중요한 면역 인자가 없어서 사람이 응고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한 30% 정도가 한계인데 이분은 60%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이분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생명은 구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소가 피가 모자라니까 산소가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호스를 집어넣고 그쪽으로 인공호흡기가 집어넣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서 글씨를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환자한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되시는 목사님과 그 언니 되시는 두 분이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 옆에서 그때 그 아이의 엄마처럼 동생의 손을 잡고 3일간 정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의 시간을 끈 것만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어졌는데 어느 날 환자 스스로 자기가 한계에 왔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보이는 반응들이 아무리 말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곧 좋아집니다. 얘기를 하지만 아마 본능적인 직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3일째를 넘기고 어느 날 필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담당 간호사가 작은 메모지를 드리고 손에 볼펜을 쥐어드리니까 이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아주 힘겹게 정말 간신히 어렵게 이렇게 흔들리는 글씨로 4글자의 글자를 썼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시신기정 4글자였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살아서 하던 모든 역할이 남을 살아서 돕던 모든 역할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순간 자기가 역할이 끝나면서도 무엇인가 더 세상에 줄 것이 없을까를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안에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봉헌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신기여정이라는 4글자를 보고 옆에 기도하시던 목사님이나
의료진들이 다 같이 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환자가 아직 숨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한쪽에서는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대학병원에 다이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려서 지금 곧 뇌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와서 이분의 몸에 있는 장기들을 적출해서 이용하고 또 환자의 뜻에 따라서 나머지 몸은 해부학교실에 해부용으로 기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해서 대학병원에서 이식수술팀과 또 대학병원 해부학교실에서 시신을 모시고 갈 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환자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순간 아직까지 멈추진 않았지만 반대쪽 수술실에서는 수술 준비가 시작이 되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환자가 숨을 멎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감하고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었고 우리는 숨을 거두자마자 중환자실에서 단 3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수술실로 환자의 몸을 옮기고 각막과 몇 가지 장기를 적출해서 누군가의 몸에 이식되기 위해서 옮겨졌습니다. 아마 그분의 몸을 받은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분의 신장을 받아서 지금 어디선가인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가운을 입고 있는 어떤 의사는 그 환자분의 몸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분의 몸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하얀 모포에 쓰여진 채로 병원 복도를 통과해서 병원 현관 쪽에 기다리고 있는 앰뷸런스를 향해서 가는 동안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하고 또 목사님 그 외에 많은 관계자들이 토요를 해서 가시는 분의 마지막에 대해서 추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멀리 수술실에서 그 침대가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줄 수 있는 한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왜 누군가는 저렇게 자기가 가진 마지막 모든 것까지 주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름다운 동행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접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흘려버리던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인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랐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는 똑같은 경험을 할 텐데 왜 당신은 유독 그것을 그렇게 좀 더 가슴 아프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7 되던 해 저희 아내가 낳았던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완벽한 뇌성마비 상태에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10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교생 286명 중에 28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녀석보다 못한 녀석이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이고, 자기가 가방을 지고 걸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제가 포기했던 내 가족이 기적적으로 회생했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아마 다른 환자의 모습이었거나 다른 환자의 아이였으면 또 보호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포기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가족일 때는 그것이 가능성이 100%로 보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으로 정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를 한 결과 지금 이제 한 10년 있으면 장가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참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때로 지난 그 세월들이 제가 의사로서 지내왔던 그 기간과 너무나 일치하는 또 비슷한 기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좀 아직은 의사라는 직업이 먹고 살만한 직업입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의사라는 직업은 그만하면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혼자 밥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아면 좀 곤란하니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이 지금도 저는 제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의 역할로서 동시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분들의 어떤 심정을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게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는 것은 창작, 자기가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하나의 작품이 되었을 때를 창작이고 작가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한참 어려웠던 시기에 저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 제가 어려웠을 때는 제 동료들이 제 옆에 서 있었고, 환자들이 어려웠을 때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누군가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옆을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승리나 그분들의 사랑이나 아픔을 기록했던 기록자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혹은 사랑이란, 혹은 질병이란 어떤 것인지, 때로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많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비교해서 내게 행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누군가가 제게 힘들고 어렵다, 삶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 조언을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대학병원이나 그 외 큰 병원에 암병동에 가서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옆에서 한 일주일만 그분들을 돌보면서 살아보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될지 모른다. 곧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절벽에 있어서 한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탐욕이나 두려움이나 욕심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간절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생존에 대한 인간의 갈망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 내가 일상 속에서 가벼이 여겼던 것들 혹은 지나치게 무겁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이고 내가 불필요한 곳에 소모를 하고 있었던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조금 돌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저는 그것을 참 권해보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에 좋아서 의사라는 직업이 좋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라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에서 항상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내가 옆길로 가거나 혹은 뒤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나를 바로 세워주고 고쳐 세워주는 그런 많은 눈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의사로서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의사 되라 이렇게 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되라. 근데 고등학생이 돈 많이 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아마 의사도 먹고 살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금 의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너 먹고 살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의사라는 직업은 가질만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들이 혹시나 외람되고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혹시 이해하신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습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꽃 흘려버리던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인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랐고, 누군가가 인생을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기록했던 한 사람의 기록자의 역할로 기억되었습니다.